구독 경제,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정치인에서 경제인으로 돌아온 최이배 전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완전히 다시 경제인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치에 살짝 발을 디디고 계십니까? 뭐 거의 정치 활동은 이제 안 하니까요. 네. 뭐 그 경제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좀 하고 있지만 네. 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언행 뭐 이런 것들은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완전한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인으로 돌아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먼저 네. 빚 얘기, 가계부채 예.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그거 맞습니까? 예, 이게 뭐 절대적인 금액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대부분 국가의 총 생산 GDP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네. BIS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네. GDP 대비 97.9% 거의 98%에 이제 다다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가계 집안으로 얘기한다면 1억을 버는 연봉을 버는 네. 집에 서 빚이 9,790만 원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과연 이게 맞나 적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만일 집을 사실 때 보면은 예. 연봉에 비해서 더 많은 그 대출을 받죠. 가지고 예.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 대출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뭐 장기간에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환 능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냐 이게 문제겠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75.6%고요. 네. 영국이 84.4%입니다. GDP 대비. 예. 그리고 이게 선진국의 평균이 73.2%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98%에 육박하는데 많이 높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에서는 GDP 대비 85%가 적정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걸 넘어선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미국이 그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그랬죠. 예. 때, 그때가 이제 주택 모기지론에 서브프라임 대한 모기지. 서브프라임 예. 모기지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이 당시 2004년도에가 이제 85%였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98%까지 갔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우리 98%가 예. 그때 미국하고 비교한다면 같은 수준인데 빚만 보자면 미국의 금융 위기 위기의 수준에 달아들 수도 어허.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그 모기지론이라는 게 그 주택담보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 1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대출의 구조가 있어요. 아하.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좀 다른 형태여서 그러네요. 이제 거기는 좀 더 리스크가 많이 컸던 거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위험한 막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로 간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높긴 높다. 아하. 그래서 높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좀 같이 동의하고 금융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주택 담보 대출, 예.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그래도 뭐 정 못 갚으면 주택 반납하면 집이 되니까 있으니까. 사회 전체적인 뭐 그런 그 빚을 못 갚는 분들의 고통이 크긴 하지만 예. 사회 경제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많아지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대출의 이제 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모기지론이 미국에서는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위험한 편은 아닌데 예. 우리는 이제 신용대출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시중은행에 지금 신용대출이 125조인데 이게 최근에 한 8영업일 동안에 1조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좀 규제를 하니까 네. 신용대출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 아니냐. 아하.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죠. 예. 한쪽에서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이제 그게 넘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났는데 신용대출은 과연 또 이제 보면은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라 봤더니 시중은행에서 많이 늘어났다. 네. 근데 시중은행의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겠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그 질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대출의 질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아하. 대출은 아닌 거지. 위험이 큰 대출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환 거고요. 능력이 있는 대출이다. 네, 그렇죠. 아하.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대출이 많이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주택을 사는데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신용대출로 메꿀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엄청 열심히 이제 동학 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때문에 운동. 네. 그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 신용 대출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아하. 것으로 이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또 그 특히나 그 공모주 몇 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네네. 엄청난 시장에서 공모주에 이제 카카오 투자하는 게임즈 뭐 카카오 게임즈랑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뭐 SK 바이오팜스나 바이오팜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공모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신용 대출을 끌어온 건 아니냐라는 아하. 생각도 하고요. 네. 뭐 꼭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주식 시장에 투자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아하. 아무리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라도 투자니까 거기서 손해를 봤을 때는 예, 예. 그게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해야 돼요. 아하.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겠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하. 이제 현황 파악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황 파악과 검토 후에 예. 주택담보대출 규제하듯이 뭐 DTI, LTV 뭐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예. 신용대출도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풍선 효과로 가져온거나 또는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가져온거나도 네.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제 지금 생계 자체. 그렇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예, 생계 자금으로도 끌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금융당국이 지금 규제하겠다, 대출을 막겠다라고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어서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걸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돼.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러겠네요. 이 부분들이 진짜 생계자금에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 규제거나 막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가 네. 주택담보대출하고 비슷하거나 낮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가요? 떨어졌어요. 고신용자들에 대해서. 아하.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경쟁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특히나 대출 경쟁. 예, 카카오뱅크 같은 막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굉장히 네. 대출을 손쉽게 해주니까 시중은행들도 이제 그런 제도 그 상품을 도입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난 효과도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들을 다 한번 면밀히 파악한 후에 금융당국이 아무튼 뭐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흔히들 경제는 뭐 심리라고 그러고 또 뭐 시그널, 신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거의 제로금리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많이 대출해서 많이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사든 하라는 사업을 그런 하든 그런 예. 신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아하. 그런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네. 뭔가 시중의 자금이 금리를 싸게 해줌으로써 돈이 돌게 만들겠다라는 경제 정책을 가져가는 건 사실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아무튼 뭐든지 좀 해봐라라는 것이고 음흠. 뭐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금융 기관들은 네. 좀 더 이제 그 아까 전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는 것도 수익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자기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곧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투자가 또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 예. 대출에 의한 투자인지 어떤지 모르겠 돈의 흐름이야. 하여튼 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펀드가 새로 나오잖아요. 뉴딜 펀드. 네,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부가 뉴딜 펀드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좀 그 구조상 네. 불공정하다라는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예.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뉴딜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네. 그 막대한 자금의 일부는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하거나 예.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해서 돈을 쓰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네네. 민간 자금을 가져다가 써서 재정을 그만큼 아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뉴딜 정책이라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 네. 그 돈을 뉴딜 펀드로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펀드를 그 돈을 민간에서 끌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 사업에 매칭되는 개개 펀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냥 종합적인 그냥 아주 뭉텅그려진. 그래서 솔직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사업에 들어가서 아하.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법의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불안전 판매. 네, 명확한 아하. 네. 투자에 대한 설명이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펀드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정부가 지금 주도해가지고 네. 이런 펀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어떤 불공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하. 우려가 되고요. 그 펀드 가입자 예. 측면에서의 그런 불안전 판매 위험성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파라나 공하님이 바로 문자 주신 게 뭐냐면 그래도 예. 원금 보장해 준다고 공언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건 그다지 불공정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더 예. 불공정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더 예, 어허. 왜냐하면은 예. 이 사업이 되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위험이라는 거는 꼭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하. 이게 국가의 어떤 재정 사업에 같이 가는 거기 좀 때문에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막 돈을 막 버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를 돈을 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원금 보장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쓰면은 예.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니까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추구한다. 원금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네. 이게 이제 마치 저는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원들이 네. 이렇게 상품을 팔 때 불안전 판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하고 아하. 비슷한 식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는 이렇게 예, 기재를 피해가는. 오히려 그래서 어허. 이게 정부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또 그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예. 결국 정부가 혹시라도 손실이 봤을 때는 자기는 정부가 재정으로 그 손실을 메꾸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재정으로. 그래서 100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35가 손해가 나면 그 35만큼은 정부가 대신 그 손실을 다 감당해 줄 테니까 아하. 그
그만큼의 손실이 안 나면 당신들은 수익을 얻습니다라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전한 상품이고 원금 보장의 성격이 있고 야 이자율도 그러게요. 높을 것 같아라고 투자하고 싶겠지만은 네. 이게 만일 진짜 손실이 났을 때는 네. 결국 이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 그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원금 보장해주고 돈 벌게 해주는 펀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펀드가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세금으로 모든 걸 그 손실을 감내하고 이익은 투자한 사람만 가져가게 하는 것은 투자하지 못한 국민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설계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으면 원래 이제 14%의 그 분리과세에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또 9%로 낮춰준다는 세제 거예요. 혜택이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줬지만 네. 결국은 이거는 돈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아하. 투자하게 만들고 그분들 손실을 감내하게 해주고 세금으로 그것다가 세금까지 깎아주는. 그래서 저는 투자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하.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4011님께서 뉴딜 펀드 이야기 재밌네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근데 자세히 하게 들을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구독 경제 시간에 오늘 예. 못다한 이야기 예. 최입의 경제 전문가께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부작용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부작용은 막고 효과는 키우는 보완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